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한 경찰관이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걱정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수면제를 먹고 사경을 헤매는 것을 발견해 살려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소속 우종민 경사는 지난 19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연모 씨가 염려돼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닷새 뒤인 24일 염 씨의 집을 찾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염 씨를 발견했습니다. 우 경사는 그 중간에도 염 씨의 집을 찾았었고 통화를 계속하는 등 보살펴 왔습니다. 염 씨 옆에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 수발에 필요한 돈을 동사무소에 맡긴다는 유서와 함께 300만 원이 든 돈봉투가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답니다. 염 씨는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지만 무려 15년간 병환 중인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돼 6개월 전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염 씨는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서 가료 중입니다. 우 경사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효자인 염 씨가 삶을 포기하려는 게 더 안쓰러웠다.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필요해 보여 챙기다 보니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압력 의혹으로 법정에 섰던 김용판 씨를 비롯한 위바라기들 경찰 간부 여러분, 경찰관 직위를 이용해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일부 부패 경찰관 나리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달이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새 달의 첫 월요일입니다. 주말에는 황사 이런 게 좀 심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한답니다. 환절기 때 항상 그렇긴 하지만 건강, 특히 유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여야가 지금 이견을 상당히 폭을 좁히고 거의 내일쯤이면 합의 타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수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국제법제사법위원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근접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정책의총 안에서도 합의를 볼 수정 범위에 대한 수용성을 충분히 합의를 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내일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이기인데 특별한 표대결 없이 합의를 통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게 가족의 구성 범위,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건가 이런 거던데 대충 지금 예상할 수 있는 합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가족들에 대한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부분하고 금품 수수 시 불고지죄 그러니까 신고 의무 부분하고요. 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로 한정을 짓고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가족으로만 한정을 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최대 한 1,800명 정도의 국민에게 이 법이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안에서 3천만 명 가까운 1,800만 명. 네. 아까 1,800만 명 가까운 국민에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3천만 명 정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정 범위 안에서 이제 언론계하고 교육계의 부분을 빼는 쪽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불고지죄 부분도 안은 폐지하는 걸로. 네. 그리고 친지나 가족이 어겼을 때는 신고 의무 이외에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과태료 정도에서 처벌을 완화하는 쪽으로 네. 지금 합의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들은 결국 논란 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원안대로 하면 한 3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60% 정도로 줄어드는군요. 1,800만 명.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 여론조작 여야 규탄 한 목소리죠. 셀프 감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하영 씨든가요? 네네 맞습니다. 김하영 씨의 감금죄로 기소가 됐던 새누리당 의원들 5명이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4분이군요. 이분들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2일날 어제 처음으로 있게 됐었는데요. 네. 첫 공판이 오늘 있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게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이미 국정원 원장이던 원세훈 씨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인해서 고법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런 감금죄에 대한 첫 공판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건 별건이었기 때문에 네, 별건이어서 전혀 다른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적용 죄목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공판이 아무튼 있었는데요. 각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금 있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증인의 선택에서 보여지는데요. 네.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하영 씨의 부모, 오빠, 가족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과 국정원 직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완전히 감금죄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을 수 있는 증언이겠죠.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 과정에 있던 권은희 의원하고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 씨 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 논란으로 다룰 것은 그 당시 댓글 자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가, 또 이런 댓글들이 얼마만 파급력으로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가, 이런 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의 흐름이 굉장히 상극을 이루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 예고를 남겼습니다. 네, 이건 또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뭐 여당 무슨 비판 얘기가 있었다는데? 의외적으로 여당 의원 쪽에서 지금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에 가까운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얘기의 발언자가 수사 책임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논두렁식의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데 정파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는 진영론이 강하다. 이런 사건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해서 자유진영론을 완전히 혁파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의견을 내놓은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라는 면에서 그동안 세월호와 또 그동안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내놓았던 발언하고는 새삼 다른 부분이라서 좀 의외성을 띠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누가 하던가요? 원내대변인은 중수부장의 폭로 이후 국정원이 공작에 개입했다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검찰이 국정원의 언론 프로에 같이 동조했던 사실, 특히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언론에 알리면서 피의 사실 공포라는 위법 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질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국정원과 검찰이 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진영론을 이제 혁파하자, 이런 얘기했군요. 네, 참 놀라운 변신이네요. 변신일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새해 들면서 1분기 실질 성장률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도 힘들 거다 이러는데, 실제 재무제표나 온갖 경제 수치들 불안한 징후를 더 강화하고 있고요. 우선 1월달 산업활동 동향, 한 해의 경광공업 수준 이런 거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5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은 현재 한국 경제가 미약 하나마 보여주던 회복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험성을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던 전월 대비 소비나 설비 투자가 1월 들어 급감하게 됨으로써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까지 같이 활력을 잃고 있는 복합적인 일본식 장기 불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광공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기계 장비가 1월 달 들어 심각하게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그 이외에도 재고업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면서 매출도 줄고 재고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게 화랑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기에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그러니까 12월보다 7.1%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판매와 서비스 생산까지도 전월보다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 한 해 이렇게 산업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할 텐데.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주 연속 무역 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뭐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흑자인 걸로는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흑자 폭도 전월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매출이 늘어나서 나오는 흑자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흑자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거죠. 네, 특히나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했고 그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수입품이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 공업용이나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일상 소비재에 대한 수입까지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1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1월 달에 생산과 소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최대치라는 기록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에 그 흑자를 940억 달러로 하느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흑자치는 늘어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수출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는 그런 걱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가지고 아예 더 안 써버리니까 흑자가 나긴 난다, 수치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가의 하락분이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 유가가 저렴한 상황에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불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특히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조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즉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불황형 흑자가 계속 지속되면은 어떤 결과가 낳게 됩니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네. 산업 생산도 안 되는데 물가도 떨어지고 돈도 안 돌고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완전히 정지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이른바 있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10년, 잃어버린 10년, 장기 디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계속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그런데 가계대출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1월 달 그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세난에 있는 세입자들이 주택 그 매수로 돌아서면서 1월 한 달에 주택 거래수, 매수세가 반짝 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택 담보들이 늘어나고 또 전체 가계 대출이 증가세로 확 돌아나게 되면서 가계 채권이 그 4천억 원 이상 증가를 하고 그 증가폭이 확대돼서 이런 전체적인 그 대출의 구조들이 가계 대출에 집중되면서 이게 또 장기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권 전체 가계 대출이 한 20조 4천억 원 정도 지난 4분기에 늘었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대출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데 이 대출 자체도 주택 구입에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네. 그 어떤 경제 상황 하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미약하나마 한 0.1% 정도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있다. 예, 네. 연체율이 는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그 현재 능력이 없다. 현재 능력이 얘기고요. 줄고 있다는 얘기도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하도 힘드니까 우선 네. 생활비로 융통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신용대출이 더 이상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편법 대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또 지금 뭐 다른 경공업 물가는 뭐 계속 하락 국면이거나 진정세이긴 한데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야채, 농수산물 이건 또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왜 이래요? 봄에? 올 1년 전에 비해서 삼겹살, 생선, 채소류,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우리가 먹는 육해공이 다 있는 건데요.
이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죠? 현재 뭐 품목별로 따로 보자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59% 정도 올랐고요. 뭐 양배추도 22%. 언제에 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지난 1년 전하고 비교해서. 1년 전 동기 대비? 예. 네. 상추도 한 18% 올랐고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붉은 고추 같은 경우는 115%나 올랐습니다. 네. 뭐, 생강도 45%, 파도 26.1%, 마늘도 7.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산물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고등어도 14.9%, 갈치도 17.5%, 뭐 김도 한 속에 5.5%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고, 이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삼겹살 같은 경우도 20.9%, 수입 삼겹살도 12.0%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도 18.9%, 뭐, 이 정도 올랐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사과가 13.2%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출하되는 신선 야채, 여러 가지 채마류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공급이 딸려서 그런가요? 계절적 요인인가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공급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이 늘고 있는 사정 안에서 국가의 식탁 물가까지 올라가는데, 국가는 2% 내의 물가 동결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장바구니 물가하고 이런 시중 물가의 어떤 체감의 차이를 어떻게 정부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전 품목이 오르는데 1년 전에 비교해 보니까 최소한 20-30%씩 올라버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심한 것은 100%도, 그러니까 2배도 넘게 됐다는 얘기고 말이죠. 네, 고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참. 이거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들인데. 네. 그리고 연 이틀간 엽총에 의한 대형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무려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총기 사고 관련 대책을 내놓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놓은 가장 주 대책이 총기에 GPS, 그러니까 유성 항법 장치를 붙여서 추적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적을 한다고 해서 발사를 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영에 상관없이 모든 총기류를 영치하도록 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총구를 연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고 후에나 알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네. 현재 소비가 가능했던 공기총과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고 수렵장 입구에서만 실탄을 살 수 있게 한 다음에 쓰고 난 실탄을 다시 반납하게 하는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확실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새누리당 측에서는 총기 허가 제도를 네거티브제에서 포지티브제,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선에서 선별된 사람만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선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이외에도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한다든지, 사제총기나 사제폭발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총기의 탓이 아니라, 네.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악화된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이런 사고들을 계속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불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에 접근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6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넘어가죠. 권력 서열 상위 11명 중 8명이 영남이다. 네, 이 정부 들어서 하도 많이 들은 소리라 더 이상 뉴스 같지 않죠. 오동팔님이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검경의 고위직은 40% 이상. 이게 다 영남이랍니다. 검찰, 경찰의 고위직, 그 중에 40%, 최소 40%. 그러니까 검경 고위 회의 10명 중 4명은 영남이란 얘기죠. 그리고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 영남이고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등 권력기관장이라고 하죠. 오동팔님 견해 더 들어보면 박근혜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차관급 이상 55%가 또 영남 출신이고 이렇다. 지역 편중. 네, 단지 그쪽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영남 지역 분들 중에도 아주 양심적이고 뛰어나고 청렴하고 민주화에 지대한 공을 하고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 많으시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다 아는데, 문제는 끼리끼리라는 동류의식과 집단 정서에 빠져버린다. 그게 참 위험한 것이죠. 집단 정서. 평상시에는 이게 크게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무슨 이상 현상 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 위기 상황 또는 준위기 상황이 됐을 때 긴급히 모이고, 이때는 이제 기민한 상황 정보 수집 및 판단력,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개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가장 평소 생각, 그 알갱이 속으로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집단 정서라는 것은 어느 특수한 집단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특정한 정서, 이러는 걸 말하는 건데, 영남 출신의 이른바 이 사회에서의 경제 사회적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국관, 그냥 그 사람, 그 그룹을 우리가 주류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 용어 단어 자체는 썩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고 남북 관계에서는 좀 강경일변도이고, 평등 쪽보다는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기 십상인 되게 그런 쪽의 사상적 경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몇몇 언론기관이나 사회 여론조사기관 같은 데서 실시해보는
그 사상적 편향성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또는 십진법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매겨놓은 몇몇 자료들이 있죠. 그런 거 검색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이 나와 있지요. 심지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성향을 다 그렇게 조사해서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299명을 쭉 이렇게 늘어놓기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요. 그런 그 집단 정서를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끼리는 너네 없이 다투지 말고 자, 일로 매진해서 명령 내려진 그걸로 그냥 오로지 가자라는 비판 없이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거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인구 분포상 영남, 그러니까 경북, 경남, 부울경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및 TK, 대구, 경북을 합친 인구가 절대수가 많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전국의 30% 정도밖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 합쳐도. 그런데 지금 오동팔님이 링크해 놓으신 기사의 핵심을 보니까 권력서열 상위 11명 중에 8명이 영남이다. 이것은 뭐 80%에 육박하는 거죠. 검경 고위직의 40% 이상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가 영남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인구 분포 통계와는 전혀 맞지 않은 극심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수치다. 이런 건 뭐 바로 눈에 드러납니다. 어제 있던 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지 못하셔서가 아니고 제가 읽는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본주의 최대 뇌관은 총수요의 감소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마 이건 수요 여력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이미 추세가 되어버렸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는 빨라서 설상가상격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조차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데 있어 보인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지금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죠. 이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올인을 중점으로 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체계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빚을 덮는, 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악순환이다. 경제책으로 말하자면 하지하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빚을 갚는 건 중요한데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건 총부채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럼 이자 갚느라고 허덕대다가 아무 일 못하겠죠. 빚을 갚으려면 안 쓰고 아껴서 빚을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탕감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데 사적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탕감을 받기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뭐 공적 자금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말 어렵게 써서 하는데 그거 우리 돈으로 세금 낸 그 재정 헐어가지고 금융기관들 부실화된 거 살려낸다는 뜻 아닙니까? 공적 자금을 통해서 뭐 위기를 넘긴다. 그건 빚 갚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다 논와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어제 있던 자님의 말씀의 핵심은 빚으로 빚을 덮는 것 가장 큰 문제다. 영원할 수 없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기 하강, 경제 불황,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정권의 폐단이 99% 대다수의 국민의 피해로 다가오는군요. 서민들이 바가지 쓰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은하계님의 얘기십니다. 맨 마지막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불황 국면에서 더 나타나죠.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전셋값은 오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집은
오르기는 힘들 것이고, 빈부격차의 가장 큰 비극적인 게 국민연금에서 보여지더군요. 국민연금,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최근에 알았는데,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사정이 급해서 먼저 받으면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깎여서 받게 되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지금 뭐 다른 데서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몇 년 좀 있다 받을래,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년당 연기를 할 때 1년당 7.2%인가의 가산금이 붙더군요. 그러니까 그 가산금은 7.2%씩 꼭 이자 늘어나듯이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좀 늦게 받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당연한 이율 이자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늦게 받아가니까 국민연금 전체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합쳐서 얹어주는 게 합쳐서 7.2%인가 그렇답니다. 연. 그럼 지금 시중금리가 연 2% 아닙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즉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이르른 사람 중에 형편이 좀 되는 사람은 나 국민연금 좀 이따 받을래 하면 무려 5년 동안 해마다 7.2%씩, 그러니까 최장 5년을 늦게 받으면 무려 35%를 더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62세인가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4세, 5세 이런 분들이 뭐 조기 은퇴를 했다거나 해서 수입은 줄고, 근데 뭐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거죠. 말하자면 갑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나라에서 줄 때 원래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줘야 한다면 한 월 90만 원 정도로 깎고서 준다 이 말입니다. 할인을 당연히 하겠죠. 그거 역시 노후 은퇴자들의 빈익빈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 들으면서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상적이라고요. 눈물이 돌 만큼 우리나라 50대, 60대들이 삶이 서럽고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시지 않을까. 문제는 그것을 헤쳐나갈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정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서럽고 화가 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니님께서 정무수석과 정무특보, 홍보수석과 홍보특보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청와대 근무자나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지만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정식 청와대 직제에 있는 겁니다. 정무수석 비서관, 홍보수석 비서관의 준말이고요. 수석 비서관 밑에는 약 2명 내지 3명의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은 그렇게 비서관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홍보수석 밑에는 국내 언론 담당 비서관, 해외 언론 담당 비서관, 또 홍보기획 담당 비서관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정부의 구체적인 직책명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홍보특보나 정무특보는 말 그대로 매일 상시 근무하는 체제도 아니고요. 청와대 정식 직제표에도 이번에 직제 개편했으니까 직제표에 그려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부하 직원이나 인력 조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 각 수석실에는 밑에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쭉 있죠. 행정관 중에는 선임 행정관도 있고, 행정관들이 어쩌다 저쩌다 어디서 모여서 무슨 얘기했다, 또 누가 술 마시고 가다 택시비 안 내고 어쨌다, 이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죠.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이제 보는 가장 일선을 이제 행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비서관, 그 위에 수석 비서관이 있습니다. 정무특보나 홍보특보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정무특보 3명, 4명 늘리고 하던데, 대통령이 그냥 지명합니다. 그리고 임명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수도 특별히 없고 거마비 정도만 지급되지 않을까, 또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보가 돼보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차량은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배기량 몇 천시급의 어느 승용차가 지급되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하계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공신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다. 이렇게 또 미니님의 질문에 답을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네. 서청원 새누리당 친박계의 제일 대장이죠, 이분. 그렇죠. 맏형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오늘 아침 왜 이렇게 화를 내셨대요? 막 책상을 치고 막 서류를 막 집어 던지고 왜 그래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권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 같으면 지구당 위원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46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각 지역 책임자, 이게 이제 당협위원장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당협위원장이 누가 당협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죠. 당협위원장이면 사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 또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금 다른 지역에 자기 현역 의원, 동료 의원이 없는 상대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당선이 용이한 지역, 평소에 찍어뒀던 지역, 먼저 차지하려고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서울 중구, 그다음에 경기 수원갑 이런 몇 곳에 당협위원장을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자리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해서 이제 새로 선임을 하는 그런 절차였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이거 평판 조사도 하고 지역 민심도 듣고 이걸 또 여론조사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바탕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안건이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당무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지역을 맡길 수 없겠더라. 혹은 이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에 별 관심이 없더라. 예. 혹은 이 사람은 지금 여권 내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어디 공기업의 감사나 이런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 이런 몇몇 자리들을 당무감사를 1차로 해서 8곳을 이 사람들은 당협위원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 사무처에서 이 자료를 올렸고 이제 이 안건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오늘 이제 사단이 벌어졌다 그러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는 친박 주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비주류로 이렇게 불리고 있으면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절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실제 이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친박계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올라온 그 지역구가 8곳이 있는데요. 네. 그 8곳의 대부분이 이 작년 7월 14일 전당대회 때 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조직을 정비하면서 친박계 핵심이었던 홍문종 사무총장이 임명을 했던 심어놓은 사람들. 그렇죠. 지역위원장들이고 대부분이 이 7.14 전당대회 때 서청원 최고위원을 지원했던 그런 당사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속가내기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화가 불같이 났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 표적 격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러고 특히 이근현 사무총장이나 부총장들 그러니까 이 조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당 실무 인사들한테 좀 굉장히 언성을 높인 정도뿐만 아니고 막말도 하고 뭐 욕설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있었겠지요, 물론.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책상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회의는 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이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뭐 9시, 10시 한 20분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저희 후배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우당탕 소리가 나더래요? 예, 뭐 밖에 기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책상 치는 소리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결국 회의장 밖으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퇴장을 했고요. 기자들한테 내 곧 있으면 뭐 기자회견 할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격앙된 채 돈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박 입장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은 지금 지역위원장 교체를 하는 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서 공석이 아닌데도 이렇게 당무감사라는 핑계 대고 표적으로 해서 다 자기들 사람으로 갈치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작년 전당대회 직후부터 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친박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 전면전을 시작하는 그 예고편이 오늘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당협위원장이 구속 중이고 예를 들어서 구속되거나 또는 뭐 사퇴를 하거나 어디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이런 등등 이른바 사고지구당이면 모르겠는데 당무감사라는 약간은 주관성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곤란했는데 공교롭게 서청원을 지지했던 친박계들이 다수니까 이거 뭐야 벌써부터 지금 치려는 거야 짜고 치는 거야 이러면서 분기 탱천하고 나가버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조금 이 오늘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면 내년 총선이 공천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면 뭐 두 사람이 사활을 걸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적어도 좀 대리인들이 나서서 싸우는 그런 정도 판이면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지금 두 사람이 직접 맞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다간 좀 굉장히 심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싸움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김영란법 드디어 말도 많고 몇 개월째 통과 안 된다고 시민단체들에서는 막 원성도 대단한데 내일은 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많이 합의를 봐서 뭐 의견을 좁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야근을 들어오느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요. 오늘 5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위해서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5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스포츠 대표, 여야 정책위 의장, 그리고 여야 법사위 간사 이렇게 4대4 그러니까 8명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자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들은 바로는 아마 이제 8인 모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고 일단 제가 건너듣기만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여야 합의가 원내대표들 사이에 이 사인이 되고 나서도 보통 보면 뭐 당에 가서 그
의원총회나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뒤집어져서 합의가 네. 또 백지화되거나 되돌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 콤비들이 이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원내수석이나 정책위 의장이 같이 예.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오늘 그래서 사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4+4 회동이 예정돼 있는 건 결국은 사인을 하는 자리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4대4로 모였으면은 합의는 다 보고 문구 수정 이런 거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일 통과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읽어줘도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대체로 지금까지는 이제 이 김영란법이 이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이 좁혀진 부분을 보면 적용 대상 범위 중에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나 이 언론인들까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건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쪽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공직자들이나 이 적용 대상에 들어있는 당사자들의 이 가족의 범위, 이게 지금 현행 그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준용하면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 뭐 4천, 8천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네네.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실 또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친척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점이 있긴 아마도 그래서 이제 가족의 범위를 조금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생활권에서 직접 가까이 맞닿는 그걸로 확 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그 공직자가 자기 가족이 이렇게 금품을 받았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지금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의무화 조항이 사실은 좀 너무 과한 조항 아니냐. 그러니까 공직자가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담는 건 좀 무리다, 과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좀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불고지죄를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의 경우는 직무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직무 연관성 부분은 형사처벌을 하고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이제 과태료 정도로 다운시키는 아마 그런 정도의 논의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의 이 사정기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애초부터 나왔던 그 우려를 뭐 불식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나 이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초 권익위에서 제안했었던 김영란법 원안, 거기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채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이제 더 추가하는 법제적 논의가 필요할 텐데, 그 자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 부분도 아직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나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중요한 것은 다 알맹이는 빼고 통과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조항 보니까.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돼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은 일반 뉴스 기사나 분석 기사 또는 사설 컬럼은 아니고요. 조금은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경욱 변호사라는 이름만 들으면 혹시 아시겠는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국정원 사건, 그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쳤고 각종 시국 사건이나 인권의 현장에서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죠. 프레시안 사이트에 프레시안 북스 이렇게 서평 올리는 코너가 있는데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미국 수사기관의 기법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허위 자백과 오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거에 관해서 장경욱 변호사가 서평을 썼어요. 변호사들 이것저것 참 일도 많고 특히 우리 장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온갖 오라는 글을 필요로 하는 시국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서평을 쓸 시간도 됐나 했는데, 그리고 서평이라는 게 되게 그냥 체면상 칭찬 위주로 하고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원래 인품이 그런지 어쩐지 5회에 걸쳐서 연속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서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사건의 경우에 얼마나 무참하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포함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한번 프레시안 가서 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고른 것은 국정원, 경찰 조사 중에는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할까라는 부제가 붙은 장경욱 변호사의 서평. 굉장히 긴데요. 우선 일부를 한번 들으시고 저와 같이 한번 요약해보죠. 피의자는 왜 겁먹을 수밖에 없는가?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다.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 신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추궁하여 진술을 듣는 절차다. 누구나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이라는 조사를 받게 되면 시쳇말로 쫄게 마련이다. 쫄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대개 거짓말이다. 쫄지 않으면 수사관이 쫄게 만든다. 왜 쫄게 될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부르면 자기 마음대로 안 갈 수 없으니까. 체포, 구속을 각오하면 안 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어디 그런가. 차라리 몸이 아파 병원에라도 입원해 있으면 모를까. 수사기관은 꼭 출석시켜 조사한다. 가끔 전직 대통령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 조사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사례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아무나 그런 특혜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 가긴 가야 하는데 불려 나가기 전부터 뭔가 심신이 답답해진다. 네, 재밌죠? 시쳇말로 쫄게 마련이다. 쫄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되게 거짓말이다. 쫄지 않으면 수사관이 쫄게 만든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원래 쫄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대화와 신문을 통해서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면 되는 건데,
한쪽은 감추려고 하고 있는 대로 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 필요는 하겠죠. 그중에 이제 제일 나쁜 게 고문, 뭐 구타, 폭행 이런 거고, 그 아니더라도 범죄 심리학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불려간 사람의 약해진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걸 또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니들이 와서 한번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짐작은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서 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아보고 하긴 했지만, 그 죄목이 뭐였든, 무전 취식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건 국가보안법이건 간에 어쨌거나 오라고 해서 가는 사람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묻는 자와 대답해야 할 자, 추궁하는 자와 추궁받는 자, 이미 그들은 동등한 심리적 상태, 동등한 역학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욱 변호사는 제발 담대하게 가지고, 민주시민이라면 담대하게 갖고 당신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리고 쫄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이겁니다. 말은 좋은 충고고 말은 쉬운데 쫄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또 그렇게 안 쫄라지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참, 아까 잠깐 인구 분포와 권력기관장 영호남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어느 분께서, 제가 경상도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 과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 많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50년 살아오면서 잘 생각이 안 난다, 있으면 누군지 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바로 생각이 날 수 있는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이자 스승이기도 한 송 신부님, 또 김부겸, 현재 활동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영남 지역에서 특별히 이름은 나지 않더라도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옥에 가고, 꼭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영호남 무슨 조장하거나 그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건 물론 잘 아실 거고요. 다시 행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건 이제 일반 수사, 신문 기사화는 아니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장 변호사의 얘기 위주로 제가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글이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피의자는 형사 절차의 주체로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당사자이고, 법전에 이렇게 쓰여 있죠. 법률학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대등한 당사자가 맞긴 한데, 어디 대등해집니까? 좀 더 들어보십시다. 대등한 당사자이고 무죄 추정을 받으며 존엄한 인격체라는 권리의식이 형사 앞에 불려가면, 또는 대공분실이나 국정원 같은 데 가면 휘리릭 사라져버린다, 이겁니다. 평소에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말자리도 제법 잘해서 어디서 말로는 안 꿀린다고 딱딱거리던 사람들도 불려가면 피의자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 양반은 직접 본인이 조사도 받아봤고 이런 사람을 법률적 조력을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봐왔겠죠. 그래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감히 행사하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수동적 처지가 돼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유도하는 대로 따르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화장실 가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수사관의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면서 시쳇말로 바보가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형사님 저 화장실 좀 다녀도 돼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허락 구하지 말고 당당히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벌떡 일어서서 가면 된다, 이겁니다.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으면 난 담배 한 대 피고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세게, 기죽지 말게 당당하게 나가라, 이겁니다. 장 변호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중에, 즉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마음대로 조사를 중단시키고 나와도 되는가? 그렇답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야, 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엄지손가락 이리 내세요. 지문 다 살아있나? 잘 찍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인주해서 이렇게 하고 읽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그래야 흔히들 가는 걸로 알잖아요. 그거 아니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무슨 잘못 있어가지고 불려가서 조사 받으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 민주시민의 정치적 권리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불구속 피의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퇴거해도, 즉 조사를 받다가 집에 가도 상관없답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그러니까 구속은 됐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사 중단 및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구속 상태여도 대답하지 않고 나 오늘은 조사 못 받겠다. 조사 그만하시오. 그리고 나 유치장이나 구치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거처니까 그리 가야겠다.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권리가 있답니다.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고 휴식을 취해도 되는 건 물론이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러 나가면 된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를 상대로 계속 신문을 하며 진술을 강요하는 수사관의 행태에 맞서 포괄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조사실에서 퇴거해도 되나요? 당연히 된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아까 우리 변 PD가 읽은 대목 중에 가장 재밌는 대목, 쫄지 말고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더군다나 구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는 끝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재미있다가 슬퍼집니다.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도 이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슬펐습니다. 자, 민변 변호사가 졸면서 국정원을 수세 방해했다라고 국정원이 한번 악선전을 해댄 적이 있답니다. 그 사실을 장 변호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 조사에서 조사받는 사람을 어떻게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 수법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자기가 당한 일입니다. 국정원 어느 관계자가 극우 보수 언론에 민변 변호사의 간첩 옹호 행태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어떤 변호사는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수사임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출석 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출석 요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라고 국정원 어느 간부가 극우 보수 언론사한테 이렇게 지금 전한 거예요. 들어보시죠. 국정원이 문제 삼은 민변의 그 어떤 변호사는 바로 필자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다. 필자 장경욱 변호사는 나는 국정원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참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필자는 그 옆에서 함께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참고인과 변호인을 상대로 국정원 수사관이 느닷없이 책상을 탁탁 두드리면서 변호인, 참고인이라고 수차례 부른 후 눈을 감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잠을 자는 것, 즉 수면은 수사 방해입니다. 라면서 훈육하려고 들었다. 그래도 이 변호인이나 참고인이 상당히 이른바 빵빵한 사람들이니까 얘들이 이렇게 예의 있게 말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변호권 조력을 하지 아니한 채 수면을 취하러 왔냐는 식의 참고인 신문과는 무관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 그래서 내가 강력히 항의했다. 당신이 도덕선생이냐? 우리가 당신의 수업을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하는 존재냐? 왜 훈육하려고 드느냐? 조사받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형성 과정에까지 관여하려 드는 것이냐? 우리가 조사의 객체에 불과한가? 조사 중에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우리가 눈을 뜨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그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인가? 이렇게 당당히 주장했답니다. 대차죠. 안 쫄았지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반드시 눈을 뜨고 신문에 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졸면 왜 안 되는가? 그게 왜 수사 방해인가? 피곤해서 좀 조는 피의자를 자지 못하게 하고 계속 신문하는 것은 오히려 잠 안 재우기 고문 아닌가? 라고 일갈겸 호통을 했답니다. 이렇게 호통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압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서인가 우리가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이상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뭐 불려가면 일테면 뭐 대성공사라거나 중앙합동신문센터, 여기는 물론 탈북자들이 가는 데지만 국가정보원 조사동이라거나 경찰청 보안분실 이런 데 가면 쫄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라.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키는 것, 이게 민주시민의 시작이다. 이런 게 우리 장경욱 변호사의 요지입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 제가 좀 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 진짜 인터뷰 때문에 더 진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 나시면 프레시안의 장경욱 변호사의 서평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정중하게 권합니다. 오늘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생활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나 담배.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로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2012년 12월 대선 아직도 기억 선명하게들 하시죠? 서울 논현동의 어느 오피스텔에서 어느 젊은 여성이 뭔가를 하다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가서 자, 길을 터줄 터이니까 지금 당신 집 앞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길을 터줄 터이니까 이제 나오시오. 당신 갇힌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겠소. 그런데도 안 나왔지요. 경찰이 보호해 주겠다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근무처는 국가정보원이었고 이름은 김하영. 얼굴은 일부를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 재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님, 피고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공판인데 쟁점은 뭐였습니까? 쟁점은 이 사건 기소가 과연 적법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모두 진술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는 적반하장 기소다. 첫째,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요원은 기소되지도 않고, 예. 그 범죄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 제출을 요구한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의원들은 기소가 되고, 이거 적반하장 기소고, 그 다음에 물타기 기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대선 때 불법을 통해서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타기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기소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했고, 결국은 그래서 이 사건 기소는 그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 문 의원님은 의원 되시기 전에 변호사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변호사 물론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변호사 예. 문병호 자격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건이 됩니까? 사건이 안 되죠. 이거는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우리가 지금 나오지 말라고 바깥에서 막은 게 아니고 네. 빨리 당신이 갖고 있는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라. 예, 예. 나와서 선관위나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바깥에서 그 김모 요원을 못 나오게 막고 무슨 위협을
두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요, 법을 네. 모르는 저 같은 문외한으로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직원의 고소고발로 지금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열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시라면 이 고소고발 자체가 불성립이다. 고로 이것은 재판까지 올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난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절차라는 것이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받는 것이 또 그렇죠. 절차니까 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판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재판에 응하고 있는데 그 참 답답한 것이 그 오늘 이제 변호인의 어떤 그 사건 진행 상황 설명에서 나왔지만은 그때 그 안에 있으면서 노트북에 있는 걸 그 댓글 달고 뭐 문재인 비난하고 뭐 야당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을 다 이렇게 휴지통에 지웠어요. 결국은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하고 시간 벌기 하고 또 그 안에서 국정원의 상관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지시를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본인이 이 협박을 당하고 뭐 겁이 나서 못 나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국정원 5년 동안 한 베테랑 요원이고 그 안에서 다 그렇게 상부여하고 소통 전화하면서 다 지시받고 증거 인멸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본인이 뭐 무서워서 못 나왔다. 제가 볼 때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 우리 세금으로 길러낸 기민하고 국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정예 요원께서 그 정도로 가지고 막 공포를 느끼고 무서웠다고 하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말 그 국정원의 정예 요원이 그때는 어떻게 연약한 이혼 여성으로 둔갑을 했어요. 아, 그때 박근혜 후보도 또 그렇게 많이 옹호를 했었어요. 네, 박근혜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말이야 무슨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그렇게 겁을 줘서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김모 요원은 정식 그 국정원에 채용된 5년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업무를 국정원의 그런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우리 바깥에 더군다나 경찰도 있고 선관위 직원도 있고 기자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협을 당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사건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 같은데 뭐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으니 지금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이렇게 4명이 피고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공판이 열렸으면 차라리 이 기회에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더군다나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돼서 법정 구속도 된 바 있고, 국정원의 당시에 정치 개입을 좀 더 확실히 밝히고, 이번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고,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인지를 오히려 이 법정을 활용해서 그걸 입증시키는 장으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모 요원도 증인으로 불러다가 아주 자세하게 그 김모 요원이 했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국정원이 당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증거인멸이 어떻게 관여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요. 네네. 그래서 그 국정원이 당시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그 SNS상에서 불법적으로 그 선거 운동을 한 그런 내역을 좀 낱낱이 밝혀볼 생각입니다. 예, 우리 문병호 변호사님 지금 의원이시지만 본인이 피고인이시기도 한데 그리고 이종걸 변호사도 있고 이 4명의 피고인들이 누구 변호인다는 선임을 당연히 하셨겠죠? 어느 분들이?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중이 제머리 못 갔기 때문에요. 누구들이에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활동하는 하는 그 변호사들이 계시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권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변론하는 분들 우리 민변의 변호사님들 선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들어보니까 40분쯤 걸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적인 키워드나 주제는 뭐였습니까?
역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그 당시에 국정원이 대선 개입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중요한 거고, 네.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고,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인 가치다. 네.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기소가 돼 있고, 그것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한 사람은 오히려 기소도 안 되고 고소인으로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제대로 된 사법 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원세훈 전 원장이 2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 2심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제 불법행위를 한 건 똑같은 태양이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선거법 위반은 보다 더 엄중한 범죄고, 네. 그 당시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의원들의 행위가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예. 불법행위를 하는 현장에 당연히 가서 그것을 못하게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할 권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한 가지 더요. 지금 그 여직원 감금, 셀프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여직원 말고 국정원 네네. 직원 중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의 활동상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지금 아직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죠. 물론 찾아내려고 맘만 들면 왜 못하겠습니까마는. 그가 남긴 것들을 보면은 너무 극악무도하고 폐륜적이고, 과연 이런 사람이 정보기관의 직원으로 지금도 활동하고도 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하는데, 이것을 찾아서라도 고소를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뭐 좌익 교수가 누군지 대략 인적사항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고, 제가 국회 정보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관 상임이시네요. 네, 소관 상임이라서 제가 이병규 국정원장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법 위반으로도 이미 기소가 돼서 1심, 2심 유죄 판결이 났고, 또 2심에서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대법원 판결 나야만이 해당 직원들을 징계할 수 있고,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예. 이미 국민들 모두는 다 국정원 요원들이 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마당인데, 당연히 현재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한 공무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놓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징계위 해고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나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판 같은데 재판까지 왔으니까 분명한 성과와 민주의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3월 2일 날이 참 빠르군요. 새 학기가 시작됐고 봄입니다. 여러분 새 기분으로 잘 출발하시는 새 달 한 주이기를 바랍니다. 노차사의 좀 빠르고 경쾌한 곡이죠. 4개 들으면서 오늘 하직 인사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